자, 9장. 세계대전을 컨트롤한 옵티마이제이션. 선형계획법이에요. 공중전화는 각각 역군에 몇 개씩 정도 설치하는 것이 최적일까? 이런 문제. 수학,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다. 전쟁에서는 보통 군인들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한 생각이 깨졌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통계학, 확률론, 그리고 기타 최신 수학을 구사한 아마추어 군인들인 이 화학팀, 전략팀, 이 전술 전략의 지휘 자료를 제공해서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것이 훌륭한 이제 사회수학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여러 그 전략팀들이 있었는데 수학자들이 동원돼서 있었던 중에 하나가 내셔널 뷰로 오브 스탠다드, 국가표준국이라는 데 수학자들이 거기에 징집이 돼서 거기서들 미국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수학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행렬이론에 관련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선형계획법의 이론적인 걸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키판 같은 유명한 교수님이 강연할 때 들어보니까 전쟁 동안에 이제 행렬이론을 연구해서 보고서를 낸 것들, 그것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걸 자기가 그 연구 자료를 찾아서 이제 공개 발표하려고 하려면 시큐리티를 몇 단계 거쳐서 들어가서 거기서 금고를 열어주면 그 금고 안에서 보고서를 꺼내줘야지 자기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그만큼 수학 연구들이 고급 군사 정보로 처리가 되어 왔어요. 거의 1950년대, 60년대까지 거의 그런 정도로 유지돼 왔었다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강력한 공격 무기에 대한 방어 작전 계획이란 무엇인가? Operations Research, 최적화 이론. 이게 이제 산업공학과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죠. OR. 약칭 OR팀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에 영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공군의 런던 폭격이나 독일 해군의 유보트, 소형 잠수함, 이 수송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성된 아마추어 군인들의 팀이었는데 당시 영국 본토는 식량 생산의 대부분을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식민지에서 들여왔고 그렇게 되면서 이 독일은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 영국으로 향하는 이 식량 물자들의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물자 수송 선단을 유보트들이 소형 잠수함들이 쫓아가면서 차례로 격침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영국이 식량난에 그래서 전쟁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제 몰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그 유보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수송선단 옆에 순양함, 구축함, 어뢰전 같은 군함들로 호위해서 끌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잠수함이 다가오면 잠수함을 공격해서 격추시키면 될 텐데 근데 여기에다가 전력을 투입하면은 실제 전쟁에 쓸 그런 그 잠수함이라든지 순양함이라든지 구축함이 모자라게 되니까 실제 전투에선 자꾸 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적은 수의 함선으로 가능한 한 많은 그 수송선을 지킨다. 즉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문제에 도전하기 해서 성과를 올린 것은 군인들이 아니라 이 블랙킷 경이라는 서 블랙킷이라는 이 블랙킷 경이 있는 과학팀이었는데 그 연구를 오퍼레이셔널 리서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또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이제 일본의 가미카제 이 특공대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에 대한 전략을 이제 생각하게 됐죠. 이 당시 처음 생길 때 이 과학팀의 멤버들의 구성을 보면 이 서 블랙킷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여기 이 팀에는 수학자 2명과 수리 물리학자 2명, 완전히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군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거기에 이제 생물학자가 3명 있었고, 천문학자, 물리학자, 측량 기사, 그리고 군인 1명씩 해서 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40년 8월에는. 근데 이것이 성과를 내면서 전쟁이 끝날 1945년 당시에는 365명의 전략 OR팀이 운영됐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팀에서 나온 방법에 따라서 그 레이더를 최적으로 배치하고 고사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성과를 10배로 늘렸고, 또 최적의 수송 선단의 편성법과 U보트를 공용하는 법을 개발하면서 이 행동 모드를 장악하고 그 전체 해상에서의 그 전략을 장악하고 U보트의 4분의 1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의 U보트는 50명 정도가 타는 소형 잠수함으로 이 친출 규모를 하면서 영국의 수송선을 아주 힘들게 했었습니다. 일본의 가미까지 특공대도 이 비행기 한 대당 함선 한 대를 슬로건으로 하여 비행기 하나에 다른 큰 전쟁 무기도 별로 없고 폭탄도 별로 없이 그냥 비행기 자체 조그만 비행기 하나가 그냥 배 한 대씩을 부신다 자살 특공대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은 50%의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그건 과장된 말이었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실제 이제 기록들에 보면은 그 데이터들을 일본에서 발표한 데이터들과 또 연합군이 발표한 데이터들의 차이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는지 하는 그런 수학적인 연구들이 시작됐습니다. 자, 새로운 수학이 탄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미국의 이 OR팀이 발족할 때는 가미까지 특공기 2,000대의 데이터를 통계론, 확률론 등으로 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공격을 받았을 때 대형함과 소형함이 어떻게 옵티멀하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방법, 또 공격기가 상공에서 돌입해오는 경우 해면과 거의 닿을 정도로 평행으로 공격하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공격해오느냐에 따라서 함선을 대피하는 그런 행동 지침 등을 이제 만들어주면서, 그러면서 각 조건, 장면, 상황에 따라서 각각 대응하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른 함대는 피해를 30%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 지시를 무시한 함대는 피해가 50%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 전략팀의 효과가 적어도 20% 이상의 피해를 줄였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성과이죠. 항공모함 한 대가 격침하냐 안 하냐는 그거는 또 배 한 대가 격침당한다는 것은 그 배 한 대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그 훈련된 그런 군인들, 인력들을 같이 잃게 되는 것이니까 엄청난 피해인데 그걸 줄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과학팀 연구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리면서 큰 신뢰를 얻게 됐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 과학팀의 멤버들은 대학이나 연구실로 돌아갔지만 이 경영과학이 평상시 사회에서도 충분히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이 경영과학 내용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분류하여 139쪽의 보고서로 제시되면서 그 안에 몇 가지 연구 이론들이 이제 실제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 상황과 사실 비슷합니다.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또 폴리틱 정치 상황 하는 것이 다 같은 그런 전쟁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즉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수학적인 문제로 다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수학, 오퍼레이셔널 리서치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회 전반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의 대상이 사회 전반의 문제고, 인간 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고 전략을 구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됐냐면, 첫째 선형계획법으로 여러 종류의 제품의 생산량 비율, 또 혼합 비료의 배분,
또 그걸 통한 제품의 생산, 또 건설 계획 등 여러 그리고 또 물류 배치, 또 순환 등 그것이 또 대기 행렬 이론으로 큐잉 시어리로 그래서 야구장이나 극장의 매표소를 이제 몇 개 정도 하는 것이 또 역과 정류장의 공중전화는 어떤 위치에 몇 개 정도를 하는 버스나 열차의 운행 횟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옵티말한지 교통 신호를 시간을 조절하는 게 어떤 것이 가장 옵티말한지 빌딩이나 뭐 등의 엘리베이터 개수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뭐 등등 또 게임 이론으로 바둑이나 장기나 마작에서의 그 작전 이제 지금은 이게 더 발전해 갖고 지금 알파고까지 온 거고 또 경쟁 입찰이나 경매에서 어떤 전략이 옵티말한지 생산과 재고를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 또 철도회사의 레일을 어떤 주기로 바꾸는 것이 가장 옵티말한지 또 네트워크 이론으로 또 셀프 서비스 가게에서 물건을 어떤 식으로 배열하는 것이 또 컴퓨터나 인공지능의 배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다 수학적 이 오퍼레이션 리서치의 문제로 바뀌어서 분석되고 답을 얻어내는 겁니다. 물건 하나를 소시지 하나를 만든다 그래도 이런 다양한 소재 그 원료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비율을 섞어서 어떻게 해야만 가장 효과적인 게 나오는지 하는 이런 것도 다 같은 수학적인 문제로 역 개찰구를 몇 개를 어떻게 하는지 그 유동 인구라든지 또 시간대별 사용 등등을 고려해서 이 모든 이런 문제들이 다 이 수학의 문제로 바뀐 겁니다. 위의 연구 이론들이 각각 전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도 다 같은 상황들이 사실 벌어지고 그 군대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내던 그런 이론들이 바로 사회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 도구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제를 만든다,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최적해. 기업의 대표는 항상 업무 효율이나 회사 발전을 궁리하게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도 다 높은 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실제로 성공한 그 사업가들이나 그런 우수한 그런 장군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경영 전략 OR에서의 본능적으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200개 변수가 있고 그리고 300개의 이퀘이션이 있는 그런 연립 방정식을 또는 또 연립 부등식을 그런 걸 풀려면 그러면 답을 얻기까지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러나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본능적으로 그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그러고 그 직관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몇몇 사람에게 의지했는데 이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이런 환경이 크게 바뀌었죠. 실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는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발상, 오퍼레이션 리서치가 새로운 수학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컴퓨터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학이 탄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듯이 새로운 발상의 수학시대의 대포가 있었듯이 이 두 번째 새로운 발상의 수학시대에는 이 오퍼레이셔널 리서치라는 수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세 번째 새로운 발상의 수학시대에는 무엇에 의존될까 하고 궁금해했었죠.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매일 쓰고 있는 검색 엔진도 그게 있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구글 검색 엔진이 바로 그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한 그런 라지 사이즈 행렬의 라지스트 아이겐밸류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
활용해서 우선순위를 줘서 디스플레이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구글 검색 엔진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나이 또래 그 박사과정 1, 2학년생들이 진 걸룹이라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한테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이라는 과목을 듣고 그러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 성공을 했고 진 걸룹 교수는 그 과정에 자문을 해주고 스탁 옵션을 받아서 그걸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자기 모교인 그 돈을 그 스탁을 기증해서 진 걸룹 체어드 포지션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교수직을 그 돈으로 교수 월급을 주고 있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200개 그 미지수를 갖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부등식의 해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회사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려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금융관계, 뭐 돈을 어떻게 끌어올지, 주식을 증자할지, 은행에서 융자할지 등등. 공장을 설립하려면 장소를 어디에 해야 될지, 땅값은 어떤지, 면적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건평은 어떻고 층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계를 얼마짜리를 사올지 등등. 공장 설비는 어떻게 할지, 재료 원료는 어떻게 조달할지, 그 공장에 맞는 공원은 그 직원은 몇 명으로 할지, 임금은 어떻게 할지, 제품 관리는 어떻게 할지, 생산품이 나오면 생산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지, 수송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금방 변수가 200개, 300개가 넘어서죠. 실제로 하다못해 작은 동네 구멍가게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에 물건 개수가 몇 개 있어요. 컨비니언트 스토어 하나만 봐도 거기만 해도 최소한 수백 개의 상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아무리 작은 걸 운영하더라도 미지수가 몇백 개인 그런 연립 방정식을 다루어야만 그걸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그 컨비니언트 스토어들을 운영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선형계획법 이론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연립 방정식을 해결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다 조건에 따라서 이퀘이션들이 만들어지죠. 이걸 다 만족하는 해를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죠. 연립방정식은 다 언제나 해가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서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 거죠. 베스트 퍼시블한 솔루션을 찾는 거죠. 자, 그 비엔나 소세지에 아까 앞에서 본 비엔나 소세지 원재료 품목조차도 20개가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도 20개 이상의 그 원재료가 필요하고 이것을 풀려면 20개 이상의 미지수를 갖는 연립방정식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싸고 그래서 맛있으면서 그리고 또 잘 팔리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해결해야지만 승산이 있지 이론적으로 실패하는 걸 뻔히 알면서 물건을 만들어 봐야 수익이 날 리가 없겠죠. 자, 보통의 그래서 200개, 300개의 변수를 가진 최적해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에도 적용되냐면 내가 옛날 대학원생 때 얘기 들어보니까 텍사스에서 이렇게 원유 시추할 때 이게 시추공을 뚫어서 이제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올지를 실제 어디서 저걸 해야 될지 구멍을 몇 군데 뚫어봐서 이제 그 중에서 어디에서 우리가 진짜 시추공을 뚫어서 기름을 뽑아낼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구멍 하나 뚫는데도 최소한 200차 행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200차 행렬을 하려니까 우리가 3차, 5차 뭐 이런 거 손으로 푸는 걸로 해갖고는 그 구멍 하나 뚫는 그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 문제 풀 때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는 작은 문제 하나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는 이런 것도 큰 이슈인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수학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 옵티멀 솔루션. 승마형 안장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안장점이 요 곡선에서는 제일 아래점, 요 곡선에서는 제일 위점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점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 모든 사회 문제들이 이게 일방적이 아니고 상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장 물건을 잘 만들어서 가장 비싼 값으로 팔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사는 사람은 그 좋은 물건을 가장 싼 값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만나는 점, 즉 이 사람이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가장 비싼 값, 그리고 이 사는 사람이 그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장 싼 값이 서로 일치될 때만 물건이 팔리지, 그게 미스매치가 되면은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안장점, 포물선 피의 최소값, 또 포물선 피의 최대값, 이 만나는 이 점을 새들 포인트라고 부르고, 경영과학에서는 이것을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 큐링 시어리라든지 게임 이론 다에서 다 적용되는 같은 개념이에요. 선형계획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야구장이나 극장에서 매표소 개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경비가 늘어나서 수익이 안 나고, 또 너무 줄이면 그러면 줄이 길어져 갖고 불평나니까 적절한 개수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이 직원들이 아프지 않으려면 건강검진을 자주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진단 비용이 늘어나서 경영에 부담이 되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이걸 진단을 미루어서 안 하다 보면 실제 아픈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 치료 비용이 크게 들어서 큰 손해가 나니까, 이것도 적절한 선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지 되는 것이죠. 철도 회사에서 철로 교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학은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사용되면서 발전해 왔냐면, 최소의 학습량으로 최고의 성적을 받자는 그 여러분들의 학습지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가능하면 최소의 인풋으로 최고의 아웃풋을 얻는 것을, 그런 문제는 다 수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사실은 해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트랩으로 그린 이제 새들 포인트하고 옵티멀 솔루션의 사실 이해입니다. 자, 이게 8장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9장 설명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